1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17강이죠. 자,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 34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요약 강의를요. 근데 이제 제 뒤에 책의 양력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강남 해커스에서 강의를 합니다. 해커스라는데 좀 들어보셨죠?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데 컨텐츠가 1년 강의다 보니까 한 100강의가 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34강으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00강에서 200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강의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을 또 무료로 받으시고 강의를 이제 우리가 강의가 이제 무료죠. 책은 사셨고. 그러니까 절대 저희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강사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강사들이 믿고 따라오실 만큼 우리가 그 전국 수도권이나 이런 공인중개사의 최대 강사다 보니까 지금 EBS 강사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는데 34강으로 이 1차 과목 민법하고 개론을 다 끝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실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저희 강의 자체가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강의가 아니고 또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또 감정평가사 제가 윌비스라는 한림법학원에서 감정평가를 강의합니다. 그 때문에 거기 컨텐츠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비용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이런 얘기가 뭐 없는 절대 저는 저를 갖다가 뭐 자랑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컨텐츠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이 투자 파트는 여러분만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본다면 약간 제가 편법을 써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라는 걸 좀 암기 기법을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 199페이지로 가시면 중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영업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경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시험 문제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면 나왔었어요. 무슨 말이냐? 임대료 외 수익이라고 이렇게 다른 용어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영업경비라는 자체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계속적으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기법이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 텐데, 자, 요게 총소득이고 요게 순소득이고 세전소득, 세후소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자, 총순 전후로 암기하셔도 되고 우리가 조가 아까 총이랑 똑같은 얘기죠. 조순 전후로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순은 우리가 예전에 서울시장 했던 분 이름 기억나시죠? 조순 이렇게 암기하시고 전하고 후다. 얘가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빼는 것은 자, 공실 및 대손 불량부채라는 자체는 실제로 영업경비가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입니다. 실제 지출 항목이 아니죠. 그럼 실제로 지출 항목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거든요. 영업경비의 빚자 동그라미 치시고 서비스의 비, 그 다음에 세의 세. 그래서 비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막 이렇게 비벼요. 제 살이 빠지죠.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물론 마지막에 대한 것은 세금이죠. 그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고 하고요. 우리가 경비라는 자체는 전기세 같은 거 끊으면 한전에서 완전히 전기세 안 내면 끊습니다. 빚은 조금만 늦게 갚아도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경매처리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빚 갚고 아니 우리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조선전후 비비세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출제원들이 계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는 보유관세이기 때문에 영업경비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라는 걸 포함되는 건 재산세 위주로만 나와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포함은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화재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는 영업경비 들어가거든요. 근데 단기는 하지 마시고 재산세 정도를 꼭 연비 숙지하시고 자,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하고 이득세를 좀 연결시키십시오.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자, 이따 이 처분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거든요.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 공실 및 불량부채 앞자만 딸게요.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앞쪽에서 빼줬기 때문에 또 빼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나중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나중에 빼주기 때문에 또 빼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가 아니라 건물의 감가입니다. 건물의 감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뭐 요즘은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거 다 달아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든다는 건 하나의 비용인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 이거는 회계 처리지 비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영업경비 안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28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량이 하루하루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그래서 공부 감소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우리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원들이 어떤 걸 노리냐면 계산 문제가 간단한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에요. 근데 반드시 위에 게 큰 편인데 반드시 큰 게 아니라 빚하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밑에와 위에가 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 90원을 가로쳐서 나와요. 그럼 위에는 밑에서 더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9페이지에 매각 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약간 좀 우리가 요약 강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각에 대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시가 아니라 내가 저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양도소득세가 나가잖아요. 매각 때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지분 복귀 계산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분 복귀 계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지분은 지 거잖아요. 자기 거죠. 지분은 취득 때 20억이 자 10억이라는 게 들어가서 운영 때 자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억으로 팔았을 때 자기 돈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업 현금 흐름은 운영 시의 계산이라고 한다면 자, 이 매각 현금 흐름은 처분 시의 계산입니다. 처분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붙여서 간다면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이제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따 문제를 잠깐 풀 거지만 매각 대금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경비를 빼야 되죠. 경비 내고 빚 갚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건 똑같아요. 그 매도 경비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매도 경비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중개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법적 수속비가 있겠죠. 그럼 나오는 게 순매도액입니다. 순매도액.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 20억을 취득을 해서 만약에 10억이라는 저당을 빌려서 5억을 원금을 상환했으면 5억만 상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5억이라는 금액은 아직 상환되지 않는 미상환에 대한 저당 잔금이 됩니다. 저당 잔금. 그럼 이걸 빼게 되면은 세전이 되거든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까지 연결돼 있죠. 근데 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게인, 우리가 처분이라는 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캐피탈 게인 텍스니까 자본이득세인데, 자, 이걸 제가 EBS 할 때 많이 물어봤는데 자본이득세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자본이득세라고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 그럼 세전에서 세금을 빼니까 세후가 되죠. 그러니까 세후 지분 복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가로치고 나왔었는데, 자, 아까 총순전후 기억나시잖아요. 얘도 총순전후로 해도 되고, 또는 매순전후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비 내고, 자, 경비 내고, 이상한 저당장은 빚이죠. 빚 갚고 세금 내죠. 빼는 건 비비세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90원, 10원이면 80원, 10원이면 70원인데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게 끈 편인데 반드시 끈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적자가 나면 그 자본이득 양도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죠. 남아있는 돈이 없을 수 있죠. 얘와 얘는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자면 이제 그것까지 연결시킨 게 다 내용인데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시면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영업소득세 계산에다가 좀 개인적으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간평 시험 문제 개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순대이감, 세대 원검이라는 게 박스가 있지만 오른쪽에 저것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할 거지만은 자, 요것만 빼고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지금 또 이걸 다 지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다 잊어먹기 때문에 칠판에 있는 거 위주로 우리가 지금 영업소득세만 좀 빼고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론으로 가게 되면 자, 그 페이지 208페이지가 대표적인 문제 3번이네요. 자,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3번 수익성의 부동산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운영의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의 매각 현금 흐름이 나눠졌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자,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재라는 자체는 아직 채워지 않았을 때에 대한 예상입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빼고 기타 소득을 반영했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자,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했죠. 그 다음에 영업 경비에 아까 공부감소,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게 틀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4번만 좀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4번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영업소득세를 할 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거 지우고 영업소득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본다면 계산 문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반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200강 정도 되는 그걸 압축시켰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막 50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제가 천천히 다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만 가십시오. 이론만. 그래서 이론만 가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뭐 이론이 다 우리가 그 내용이 끝났는데 일단 212페이지로 가시면 자 11번 문제는 그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죠? 그 요구 수익률 우리가 요르트 주소 최소죠. 최소. 최대한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대와 요구가 있었어요. 3번.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 투자한이 채택된다. 커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그 지금 5번이네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불량부채예요. 불량부채의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죠. 공식은. 그죠? 틀렸네요. 4번만 맞네요. 자, 순소득에서 한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을 합니다. 영업경비. 근데 영업소득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2번을 아직 안 풀어드렸지만 2번은 나중에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영업경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라는 걸 갈게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페이지를 가시면 우리가 교재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소득세도 우리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영업소득세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험 문제 좀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순소득으로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순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전으로 계산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영업소득세에 대한 매기간 지불한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식 들어갑니다. 자, 요거 꼭 숙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이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거로 가볼게요. 영업소득세.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이론을 들으셔야 되니까 이론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200페이지요. 영업소득세 계산이거든요. 영업소득세 계산. 자, 그럼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영업소득세는 이제 사업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상 영업소득세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부터 들어가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이제 대체충당금이라는 걸 빼는데
대체 충당금.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대체 충당금이라고 한다는 것을 아까 대선 충당금은 임대료 회수 불가능 금액이거든요. 근데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영업소득세는 순소득에 계산하나 세전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 대체 충당금은 영업비 경비 항목에는 포함되나 자본적 지출로 취급되어 세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영업 경비에 원래는 빼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업 경비를 분류할 때는 세액 공제가 되는, 우리가 연말정산 하시게 되면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영업비 지출과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자본비 지출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임대료 아파트를 투자자가 에어컨 시설이나 주방기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영업 경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B에 보시면 다 대체해 주게 되면은 유효 수명이 좀 가치를 증진시키고 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고, 이 수선비긴 수선비인데 영업 경비로서 수선비로서 들어가지만은 수익적 지출 들어가지만은 자본비 지출로 세액 공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유효 수명이나 가치를 단지 유지시키는 수선비거든요. 영업비 지출 취급되면서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 충당금은 원래는 영업 경비에 포함됐던 자본비 지출이지만 뺐던 걸 다시 좀 치사하게 더해줘야 돼요. 그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잖아요. 이자는 없어지니까 세금공제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금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상승시켜 투자자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원금이 이제 상환된다는 건 자기 지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의 감가는 이 건물의 감가거든요. 이거는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감가된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15번 아직 보지 마세요. 간평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체 충당금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세액 공제가 가능과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감가와 이자는 빼줘요. 감가상각분과, 자, 감가상각분과 이자 지급은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여기다도 적어야 되니까. 자, 세공제 가능. 자, 세공제 가능한 것은 감가상각분과 이자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자 지급분은. 그래서 둘 다 우리 세액공제에 들어간다. 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세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세공제가 불가능한 거. 그거는 대체 충당금은 영업 경비에 포함됐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충당금은 다시 더해준다는 겁니다. 더해주고.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금이 상환된 부분도 요거는 공제를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금 상환분. 그럼 학계로는 두 개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하나만 가시면, 자, 요 가미가 공제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가미, 겁도 없이 세금 공제가 되다니. 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공제를 많이 한다는 자체는 세금을 적게 거니까 건방지죠. 그래서 가미라는 거. 그럼 가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오른쪽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이자 지급분을 조금 넣었어요. 이자 지급분 빼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분도 빼주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우리가 세법 시간에 과세대상 소득이 나옵니다. 과세대상 소득.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뭐 만약에 세율이 30%다. 0.3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소득세라는 게 나옵니다. 영업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방식이 보통 요거 위주로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특히 대체 충당금이라는 자체는 거의 안 내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강사들이 순위감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획기적으로 이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세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세전으로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렵게 낸 거예요. 공인을 좀 비켜나갔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흐름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소득과 세전의 차이점은 부채 서비스액을 빼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대체 충당금은 당연히 더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로 오면서 이자는 빼줬기 때문에 또 빼주면 안 되죠. 근데 원금은 빼지 말아야 되는데 빼줬기 때문에 다시 더합니다. 원금 상환분은 다시 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는 빼주고 감가상각분. 그럼 얘와 얘가 결론이 같아요.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과세대상수까지. 그럼 우리가 순대이감, 세대원감 차이점은 이자와 원금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걸 바꿔서 순서를 가미로 암기하시면 좀 어떨까? 순대가미. 그 집에 가면서 우리 순대를 사가시면은 어떤 자녀분이 너무 많이 먹어요. 네가 순대를 다치 먹다니 감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로 또 요거 간편 문제를 또 하면 또 우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아까 문제가 들어와요. 어디였냐면 페이지 208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4번을 보시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알아야지만 순대가미 감가상각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빼줘서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비율 분석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가 이제 조금 요약 강의다 보니까 자칙의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약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어림셈법을 자칙의 어림셈법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넣었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도록 한데요. 자, 200페이지 어림셈법은 좀 어림잡아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어리버리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스로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박스로 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요걸 안 주었죠, 제가. 자, 어림셈법은 자, 여기는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어림셈법이 잘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부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림셈법은 자,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한 총 투자액이 있어요. 총 투자액. 자,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순영업 소득이 매년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이제 적어 놓고 다시 한번 지고 제가 박스로 칠 건데요. 역수관계를 볼 텐데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분수입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몇 배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얘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알고 싶은 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승수라는 것은 몇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액이 올라가요. 이게 1억이. 소득이 내려갑니다. 2천만 원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이 2천만 원에 대해서 5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순영업 소득 승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이 5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회수 기간이.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5년이라면 이 자본회수는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승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입니다. 역수. 그래서 얘는 2천만 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1억이 내려오면 20% 수익이죠. 그럼 많이 받을수록 높죠. 그럼 얘가 5라는 숫자라는 것은 자, 1이 생략됐죠. 얘는 5분의 1이라는 자체는 20%씩 5년 걸리면 자본회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순소득 승수면 옆에 우리 영업이 생략됩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역수관계라는 걸 보시면서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 갖고 따졌어요. 2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자 1년에 2천, 2년이 똑같지는 않죠. 한 해 소득으로 매모 가고요. 운영만 따졌지 처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또 2천만 원하고 1년 2천, 3년에 2천은 틀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2천 드릴까요? 1년 있다. 당연히 지금 2천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금액을 1년 있다 2천 드릴까요? 5년 있다 지금 2년 있다 주세요. 이렇게 1년 있다 주세요. 하게 할 겁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큰 틀로 얘가 이제 이 밑에 박스에 대한 역수관계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이걸 지금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운용을 하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어림셈법 승수법과 수인일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왜 조순전후라는 소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기기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조도둑, 총소득이죠 이게. 총소득, 조도둑 이렇게 보시고요. 조순전후, 조순전후. 그래서 조는 총소득 승수, 조도둑 승수. 수는 영업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럼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도 맞지만 보통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온다는 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는 이제 세후 현금 수지로 나옵니다. 현금 흐름 승수. 자, 그럼 원리를 가져가시는데, 자, 얘가 아까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잘 나온다고 했죠. 자본회수 기간이고, 자, 그럼 우리가 투자액이 올라가요. 다 투자액이 올라가는데, 조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럼 전후는 지분투자액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어본 소득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얘는 총소득이 내려가고, 자, 얘는 순소득이 내려갑니다. 순소득이. 그러니까 되게 쉽죠. 어느 정도 틀만 잡으시면은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세전이 내려가죠. 그냥 세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계산. 세전 현금 흐름. 자, 얘는 세후가 내려가죠.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조순까지는 총투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어요. 빚을 부채 서비스를 아직 안 뺐습니다. 그럼 돈을 빌리지 아직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억의 총투자로 계산을 해요. 여기는 다 내 돈 맞고 투자한 거거든요. 그럼 총투자로 20억에 만약에 2억을 벌었다. 그럼 10%를 번 거죠. 그럼 조순까지는 총투자액 대비로 갑니다. 근데 빚을 뺐다는 것은 10억을 빚을 빌렸거든요. 그럼 10억이 내 돈이잖아요. 그럼 10억에 대한 10%를 빼면 1억을 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순까지는 총투, 저는 지분투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물어본 거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률법은 역수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인데요. 자, 요 역수관계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암기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미리 좀 가보겠지만, 자, 우리가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총 자산 회전율. 그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거든요. 매상에 대한. 이따 비율 분석법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거꾸로 돼요. 총 투자액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총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로 나왔었어요. 얘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가 한 총 자산을 투자해서 1억이면은 1억 벌면은 매출액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거든요. 얘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시게 되면 손님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매출액을 올리려면 자꾸 회전율이 높아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순소득 승수 옆에 있는 거는 종합 자본환원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 자본환원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종합 자본환원율. 그래서 종합이 생략돼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재와 역수니까 그냥 앞자만 땁니다.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누죠. 그 다음에 얘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전 수익률이라고는 이제 안 나오고 힌트를 세전이니까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로 나누겠죠. 얘도 세후니까 얘도 세후죠. 세후 수익률.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책에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해보세요. 순종은 역수관계입니다.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원율, 그다음에 전지, 세전과 지분 배당률. 세후와 세후니까 똑같으니까 낼 가능성이 좀 좋죠. 순종, 전후.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따라야 됩니다.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전지, 순종, 전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빨리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이제 비율 분석법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페이지 대부 비율이라는 게서부터 나오죠. 비율 분석. 비율 갖고 따진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럼 대부 비율에다가 일단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왜냐면 자 우리가 금융 파트에 대출 가능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지렛대 효과를 잘못 내서 우리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착각에 잘못 내서 이 시점에 들어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대부 비율입니다. 우리가 비율 분석법을 가죠. 지금 우리가 비율 갖고 따지는 게 비율 분석법이에요. 비율 분석법. 그래서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LTV죠. LTV. 그래서 loan to value. 그래서 loan은 대출액이고 그거를 가치로 나누는 건데요. 융자 비율이기도 하고 돈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은행에서. 그럼 1억에서 만약에 여기가 50%다.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죠. 5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가 총투자가 내려가고 가격이 융자액이 올라가죠. 자, 이게 높으면요.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요, 은행이. 그래서 차입자의 채무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만큼 이자를 높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데, 자, 부채 비율은 쟤랑 좀 틀립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제가 저당이라고 했죠. 저당, 부채라고도 하고 얘를 지분이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400원이 남의 돈이고 내 돈이 100원이라는 것은 4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배분율 400%가 되거든. 그 400%라는 건 타인 돈이 나한테 4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50이면요.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냐? 그럼 타인이 50이라는 것은 나도 50이죠. 5,000원씩 투자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니까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면 넘기시면은 자, 세 가지만 할게요. 60%다. 그러면 100에서 60 빼면 나는 40이잖아요. 40이니까 1.5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가 되고, 타인이 80이다. 그럼 80에서 100을 빼면 20이 내 거죠. 그럼 80에서 나는 20이니까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가 되거든요. 그럼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처음에는 100%를 안 빌려주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막 떨어져서 막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100%가 되고 더 떨어지면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있고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있는데, 자, 영업 경비 비율은 제가 앞에 조금 제가 박스에 쳐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만 보는데요. 자, 그럼 커야 되는 게 있고 작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부채 감당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 갖고 와보세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높아야 좋다. 그래서 높아야 되는 거.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률이에요.
능력.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높아서 좋아요. 자, 1이어도 차입자, 대출자 다 위험하고요. 1보다 작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1.0 이상이 된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위에가 순소득이 들어갑니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갚을 능력으로 부채 서비스액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서비스액이 내려간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약간 좀 편법으로 들어간다면,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금융 파트에서 제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상가 건물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기 A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지금 얘가 뭐 이 부채 감당률 2를 받았어요. 그럼 1보다 크죠? 그럼 왜 받았냐 했더니 여기 순두부찌개가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럼 임대료를 갚을 능력이 많잖아요. 그럼 순두부는 이제 순두부. 그래서 순투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가는 걸 투라고 이제 야매로 갈 겁니다. 투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투부, 순두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에 열겠습니다. 몇 배가 되는가? 부채 감당 1보다 작으면 부동산부터 나오는 순소득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거든요. 1이면 자, 이런 것들도 자, 갑니다. 우리가 아까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세형세.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되거든요. 우리가 100원에서 100원 빼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니다.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얘와 얘가 같은 거거든요. 얘가 0이 된다는 거. 그 정도인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지분 배당이 0이 되므로 부채 감당과 지분 배당이 비례관계에 이루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크려면 이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낮아야 되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채무불이행은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채무불이행률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채무불이행률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나가는 것이 경비와 부채 서비스 실제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높으면 위에가 채무불이행이 커져요.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실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이 우리가 실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영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높을수록 안 돼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따지죠. 이게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되잖아요. 보통 손익분기점은 유익과 유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클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나가는 지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채무불이행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채 감당과 마찬가지로 차입자가 이제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사용되는 건데 낮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가시잖아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교재 199페이지로 가시면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경비도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비율 하면 우리가 학교론에서 위에 게 올라갑니다. 영업경비가 올라가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밑에가 우리가 조도둑이 내려오죠. 유효총소득. 그래서 얘도 낮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넘기시면은 202페이지 합폐시한 가치를 고려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먼저 풀어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만 좀 빼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론 강의입니다. 자,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가시면은 자, 어때요? 1번에 가시면은 자, 총소득 승수는 합폐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어림세법은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고려한과 고려하지 않는 걸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폐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총소득 승수법은 그냥 총투자액을 총소가 나누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 원리금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4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 거의 대표적인 또 문제가 208페이지로 가시면 4번 문제입니다. 자,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가 순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다. 1번이 맞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잖아요.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1보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셔야죠. 자, 총자산 회전율은 우리가 요거였잖아요. 총자산 회전율. 얘는 우리가 투하된 총자산, 그죠? 요게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총투자액이 자산이에요. 에 대한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으로 되겠죠. 그래서 소득의 비율이다. 소득 순서 역수고요. 대불이 높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지렛대 효과잖아요. 효과가 커지겠죠. 자, 채무이익률은 아까 제가 유형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페이지 우리가 211페이지로 가시면, 자, 211페이지로 가시면 9번 문제요. 9번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가 있었어요.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입니다. 211페이지 9번. 자, 그러면 얘는요. 얘가 크다는 것은 자본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했어야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조금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202페이지입니다. 자, 202페이지 가시면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자, 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요약적인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영업배에 대한 현금 흐름은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 조순전후 빼는 건 비비세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부감소, 공시 및 대선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복계획은 매순전후, 총순전후, 그 다음에 비비세 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영업경비는 재산세는 들어가는데 공부감소는 안 들어가요. 얘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영업소득세가 오른쪽에 순대이감, 세대원감이라고 있죠. 순대감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세대원감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출문제 집 풀이 때 제 계산 문제까지 같이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에요. 좀 전에 이제 이게 승소득 승수가 크면은 자본회수가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아야 돼요. 조순전후가 있으면 조순까지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 자, 수익률법은 이제 순종, 전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라고 했고요. 자,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는 LTV라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할 때 우리 금융 파트에 나오거든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높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차입자의 채무례 가능성이 커져서 이자가 높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대부 비율이 높으면 부채 비율도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누기 때문에 돈을 말리 빌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 비율도 커진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1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이익률은 어떻게 됐어요? 특히 얘는 순투부, 순영업소득, 부채소득 나눈 거고요. 채무이익률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유형부, 밑에가 유효총소득이 들어갔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자, 영업경비 비율은 앞쪽에서 제가 무슨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가죠.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유효총소득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얘네들은 다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음 시간에 할 걸 예고편을 하는데 202페이지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게 얘가 이제 고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7강까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18강서부터는 합해 시한 가치를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시면서 천천히 이론 자체를 좀 하고 제가 문제를 안 풀었던 이론 강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